과연 이 세상의 어떠한 물건이든 그것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보통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F1의 가치는 F1의 상품권과 상업적 권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여러 투자 그룹들에 의해서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2015년도에 일어났던 F1의 상품권과 상업적 권리를 놓고 벌어진 여러 투자 그룹들의 입찰이 어떻게 2022년도에 계획된 마이애미 그랑프리를 가능케 했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국 자본들의 투자, 특히 유럽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축구와 F1으로의 투자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6년 CVC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룩셈버그에 기점을 둔 투자그룹이 F1의 상표권과 상업적 권리를 2.2조 원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2015년 CVC에 의하면 F1의 가치는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13.3조 원으로 치솟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2년 CVC는 대략 3조 원에 달하는 채무를 F1과 그 산하의 회사들에게 부여합니다. 그 3조 원 중 2.2조 원은 CVC가 F1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2.2조 원을 메꾸는 것으로 이용되며 흔히 말하는 차입 매수를 통해 마무리됩니다. 결론적으로 CVC는 자기들이 사들이려고 하는 F1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F1의 상표권과 상업적 권리를 취득합니다. 나머지 8천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그 당시에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2012년 F1은 대략 4천억 원의 순이익을 냅니다. CVC와 같이 F1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투자그룹들은 4천억 원의 순이익으로 만족하지 않고 은행에서 빌린 3조 원 중 남은 8천억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1.2조 원으로 증가시킵니다. 결국 F1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을 이용해 돈을 빌려 F1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순이익마저 늘리면서 F1의 미래 재정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 F1과 그 당시 F1의 CEO였던 버니 에클스톤이 유럽연합의 아티클 82조항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유럽연합의 규정에 의하면 스포츠 단체의 행정과 그 단체의 상업성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나눠져야 하고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그룹이 스포츠 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클스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F1 팀들을 반강제적으로 협박을 통해 F1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에 동의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F1의 상표권과 상업적 권리의 가치는 13.3조 원에서 대략 4조 원까지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미래의 F1의 이익을 담보로 지금 당장의 수익을 노린 CVC의 회계 때문에 F1의 부채는 늘어나기만 했고 가치는 떨어지기만 합니다. 결국 CVC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F1의 상표권과 상업적 권리를 처분하기로 합니다. 2016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회사이고 미국 서부에 위치한 콜로라도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리버티 미디어가 F1의 상표권과 상업적 권리를 사기 위해 입찰했다는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F1이 미국 동부에 위치한 마이애미에서 그랑프리를 개최하기 위한 밑작업이 시작됩니다. F1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어느 스포츠에게나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었고 F1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제외하고 F1 역사상 가장 많은 그랑프리를 치룬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70개의 그랑프리를 무려 10개의 다른 서킷에서 개최했습니다. 1958년 이후 플로리다의 세브링, 리버사이드, 와킨스 글렌, 롱비치, 라스베가스, 디트로이트, 댈러스, 피닉스, 인디애나폴리스, 오스틴이라는 다양한 트랙에서 열린 미국 그랑프리와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는 101번의 그랑프리를 단 4개만의 서킷에서 개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F1과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미국에서 이미 텍사스에서의 그랑프리 개최 계약이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또 하나의 다른 그랑프리를 개최하는 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리버티 미디어가 CBC로부터 F1의 상표권과 상업적 권리를 매입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동시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자본인 RSE 벤처 투자 기업이 카타르의 자본을 등에 업고 입찰에 뛰어듭니다. RSE의 수장은 스테판 로스라는 인물로서 마이애미의 믹축구팀인 마이애미 돌핀스의 구단주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유럽과 전 세계의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로피안 슈퍼리그의 창설과도 연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갑작스런 RSE와의 입찰 경쟁으로 F1의 상표권과 상업적 권리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천문학적으로 뛰게 되고 리버티 미디어는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봉착합니다. 결국 리버티 미디어와 RSE는 모종의 합의를 하게 되고 RSE가 입찰에서 물러남으로써 리버티 미디어는 2017년 1월 23일 CBC로부터 F1의 상표권과 상품 권리를 넘겨받게 됩니다. RSE와 리버티 미디어가 비공개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RSE가 입찰 경쟁에서 물러나는 대신 리버티 미디어가 F1의 상표권과 상업적 권리를 얻게 되면 플로리다에서의 F1 그랑프리 개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F1이 2018년 마이애미에서의 그랑프리 개최를 구체화시키면서 레이스의 프로모터를 RSE와 스테판 로스로 임명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이애미 그랑프리 개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시가지 트랙의 건설에 필요한 소음과 배기가스 배출량에 관한 허가들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이애미의 흑인 인권단체에서 마이애미 그랑프리 개최는 오랜 시간 많은 차별을 당한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흑인들을 다시 한번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라며 마이애미시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2021년 새로이 당선된 마이애미의 시장 로드니 해리스가 속전속결로 그랑프리 개최에 필요한 과반수의 표를 4월 14일날 모으면서 오랜 시간 개최가 불투명했던 마이애미 그랑프리는 드디어 2022년 F1 캘린더에 포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아마도 마이애미가 2022년 시즌 2분기 캐나다 그랑프리와 백투백으로 스케줄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 마이애미, 텍사스가 다 따로따로 떨어진 날짜에 개최가 된다면 유럽에서 무려 3번이나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일정이 많은 팀들과 그리고 원정으로는 유럽의 팬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가 있기에 캐나다 레이스와 묶어서 패키지로 개최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트랙이 다음 시즌 캘린더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아마도 스페인 그랑프리가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스페인은 현재 2021년 시즌 계약이 F1과 1년 계약일 뿐이고 아직 미래의 F1 그랑프리 개최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플로리다는 F1에서 평균적인 5년에서 7년 계약이 아닌 무려 10년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입니다. 알론소와 사인즈라는 걸출한 스페인 출신 드라이버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상 스페인이 캘린더에서 영구적으로 빠지지는 않고 아마도 F1과의 계약 만료가 임박한 스파가 스페인과 돌아가면서 그랑프리를 개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텍사스 그랑프리가 캘린더에서 빠질 수 있다는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이미 이번에까지 8번의 그랑프리를 개최한 것을 보면 아마도 처음에 F1과 했던 계약이 7년 계약이었다면 매해 1년 갱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그랑프리의 개최를 후원하고 있는 텍사스 빅이벤트 투자그룹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크게 입었고 후원의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면서 머지않아 텍사스가 캘린더에서 사라지고 마이애미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F1은 도대체 그동안 성공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미국에서의 그랑프리 개최를 계속 시도하는 것일까요? 미국은 레이싱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인기가 많지만 F1의 미국 내 위상은 나스카와 인디 500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의 성공에 힘입어 미국 내에서도 많은 젊은 팬들이 유입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F1은 아직도 미국에서 생소한 모터스포츠일 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자본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F1에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기점을 둔 미국 자본인 도릴턴 캐피털이 작년 F1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윌리엄스를 인수하였습니다. 윌리엄스는 페라리와는 다른 의미로 F1의 상징적인 팀입니다. 자체 엔진을 개발하는 팀도 아니고 일반 승용차를 직접 만드는 모기업을 가진 팀도 아닙니다.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개인과 가족들이 시작한 팀으로서 1977년부터 2020년 시즌까지 9번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 7번의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우승한 팀으로서 제한된 자본으로 더 큰 모기업을 등에 업은 팀들과 싸워온 언더도그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팀이 미국의 투자 자본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F1 안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F1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맥라렌도 2007년 거의 회사 지분의 3분의 1을 바레임을 기점으로 둔 문탈라카시라는 투자회사에 넘겼지만 2020년 그 대부분을 다시 미국에 기반을 둔 MSB 스포츠 캐피탈에게 다시 한번 매각합니다. 직접적인 미국 자본과 연루된 팀은 아니지만 에스턴 마틴도 미국에서의 자회사 승용차 판매를 위해서 미국 뉴저지에 기점을 둔 카그니선트라는 IT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메르세데스는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무려 8만 대의 신차를 판매하였습니다. 레드불도 미국 텍사스에 기점을 둔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에너지 드링크 업계에서 가장 큰 라이벌인 미국의 몬스터와의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F1 팀들이 미국이라는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자본 또한 유럽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던 F1에 관심이 있었기에 이러한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마이애미 그랑프리의 개최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터넷 방송인인 감스트님의 유로피안 슈퍼리그 창설에 관한 방송에서 나온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님의 발언이 지금 F1이 놓인 상황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영상 말미에 포함해봤습니다. 과연 미국 자본의 관심이 F1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농구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포츠 산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포츠 산업의 가치는 유럽이 결정하고 속도는 미국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결정한다는 뭐냐면 얼마큼 빠르게 성장하느냐는 미국이 결정해요. 그만큼 자본의 논리가 굉장히 강하고 잘 만들죠.
미국은 이미 미국 사회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다 벌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미국 사회에서는 돈을 더 스포츠로 끌어당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대륙으로 예. 가죠. 그거를 보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을 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가 우리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토는 그냥 이렇게 지도에 있는 영토인 거예요. 그들에게 영토는 시장의 영토가 중요해요. 그러니 내가 저 시장을 먹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또 하나의 이 자본의 논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15개 팀이라고 할게요. 예. 15개 최상위 팀들도 유럽도 아마 다 여기 다 유럽 사셨고 또 리버풀 사셨고 다르니까 아시잖아요. 네네. 유럽도 이런 팀들이 축구를 가지고는 다 팽창 다 이제 찼어요. 다 포화해요. 거기서 더 빼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리스크는 막 커. 그런 리스크가 있어. 영국 경기장 관중석에 애들이 없어. 없어요. 그럼 걔네들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 자꾸 몸은 커지는데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도 다른 영토, 시장 영토를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